국민의당은 오늘 당무위원회를 열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자, 통합의 파트너인 바른정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하태경 최고위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하태경입니다. 바른정당은 다 찬성입니까? 예, 11명 의원 우리가 모여서 아침에 의총을 했는데요. 예. 만장일치로 강력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탈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올인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바른정당에서 추가 탈당해서 자기네 당으로 올 사람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던데요. 아마 거기는 자기들 걱정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예. 예, 우리가 지지율 더 높아질 테니까요. 네. 이제는 아마 공수가 바뀔 겁니다. 네. 자, 100% 전폭 찬성하시는 이유는요? 이제는 병든 야당이 아니고 건강한 야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귀들 못 알아듣는 야당, 말이 안 되는 야당이 아니라 말이 좀 되는 야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금 한국당은 완전히 병든 야당이에요. 예. 그러면 정치가 병들고 대한민국이 병들고요. 이게 건강한 야당으로 바뀌어야 정치가 건강해지고 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통합이 안 되고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각계약진을 하면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소멸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잖아요.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물론 우리가 통합 과정도 잘 안 되고 하면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통합 과정을 성공적으로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잘 해 나가면은 예. 한국당 병든 야당을 대체하는 정말 건강한 야당이 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방금 언급이 그 통합 과정이 잘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른정당은 하태경 최고위원 말대로 100% 전폭 찬성이지만 국민의당은 지금 겉에서 볼 때 쪼개질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사는데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게 정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전 통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과거 그 아버지 때는 서로 원수인 정당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자식 때 들어가지고 서로 이제 친구 나아가서 동지가 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양당의 주인이 지금 통합에 강력한 의지가 있고 예. 또 이제 실질적인 주인은 또 당원들인데 예. 당원들의 의사를 지금 묻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저는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성공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수 이탈은 불가피할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 내부에서 이탈은 아까 말씀드린 없을 것 같고요. 예. 국민의당도 좀 슬기롭게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차피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반대 지장에 있는 분들이 예. 이 역사의 큰 흐름에 저는 같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이런 분들이 반대하면서 내거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대표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하고자 하는 꿈 때문에 자유한국당 쪽하고도 결국은 연대해서 신3당 합당처럼 돼가지고 다음번 대선 노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인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과거 그 민정당이었죠. 네. 옛날 3당 합당할 때 그때 민정당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근본적으로 다른 게요. 민정당은 6.29 선언에서 국민들한테 완전히 항복을 하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탄핵까지 당했고 실제로 탄핵 반대한 사람들이 다수고 저 정당은. 예.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은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하지만 통합 대상이 아니라 소멸 대상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합당을 하면 한국당은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때도 그래서 야당 교체. 예.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병든 야당이 아니라 건강한 야당으로. 예. 그래서 이런 저희들의 뜻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오해가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른정당 내의 일부 의원들은 결과적으로 보수 대연합 쪽을 추구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보수가 아니잖아요. 아하. 저게 건강한 보수면은 사사건건 대통령 하는 거 발목만 잡고 발목 잡는 제대로 된 견제를 못 하잖아요. 예. 그냥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반대만 하고 대한민국 앞길 가로막고 완전히 구태 야당에다가 그래서 예. 우리가 정말 도와줄 건 도와주고 또 견제할 건 견제하는
그런 건강한 야당이 돼야 된다. 예. 기본적으로 뭐 병들어서 지금 사망 선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보수도 아니라는 거죠. 보수도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보수연합의 대상도 아니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자격도 없고요. 네. 국민의당 통합파의 일부 의원들은 바른정당과 연대해가지고 민주당과의 개혁연대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하고 좀 더 강관 협력 체제가 저는 구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하. 저희가 만약에 합당이 되면 네. 그 과거에 그 이제 민주당 후보들 쪽에서 뭐 연정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가능성까지 저희들은 배제하지 않을 거고요. 예. 협치도 좀 더 강력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총리를 국회에서 좀 추천해 주라고 하면 예. 저희들이 민주당하고 협의해서라도 예. 총리를 우리가 좀 협력해서 추천을 하고 네. 식으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협치를 추구해서 지금 왜냐하면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 똘똘 뭉쳐야 되고 자유한국당은 계속 발목을 잡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압도적 다수가 국민들 단결시킬 수 있는 그런 정말 정치를 저는 알겠습니다. 하는데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통합해서 야당 교체하고 그리고 보수연대보다는 개혁연대 쪽이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미래를 위한 연대를 할 것이고요. 그 첫 번째 파트는 한국당이 아니라 민주당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문빠 너희들은 환자야 치료가 필요해. 네, 기생충 전문가로 유명한 단국대학교 서민 교수가 문빠가 미쳤다라는 글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뜨거운데요. 서민 교수 직접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민입니다. 네, 일단 이런 글을 쓰게 된 배경이 뭡니까? 제가 문바에 대한 문제점을 좀 오래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계속 문바 사이트를 다니면서 그들의 이제 삶을 좀 관찰하다가 예. 이제 좀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해악을 끼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예. 쓰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한 계기는 있었습니까? 또 특히 뭐 미쳤다, 환자다, 치료까지 필요하다라고 말할 정도에? 뭐 그전에도 계속 뭐 정말 자기랑 의견이 조금만 다르면 적폐로 몰고, 그러니까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써 싸운 사람들까지 적폐로 모는 걸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낚싯배 같은 경우도 예. 낚싯배로 인해서 막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잘했다, 나라다운 나라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이 급기야는 중국 경호원이 기자를 폭행한 거에 대해서도 예. 뭐 맞을 짓 해서 맞았다고 되게 환호하는 걸 보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병이 정말 깊어졌구나 생각이 들어서 예. 누군가가 이렇게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도 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글을 썼습니다. 문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 문빠. 근데 이분들이 낚싯배 사고 이번에 기자 폭행 등등에서 보인 반응이 도를 넘었다. 네. 도를 넘었다고 평가하시는 그 구체적인 근거는요? 어쨌든 폭행은 기본적으로 나쁜 일이고요. 예. 근데 저는 세상에 맞을 만한 일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폭행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기자가 맞아서 크게 다쳤다. 그건 예. 당연히 중국을 욕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항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기자들을 욕을 하면서 잘 맞았다 아니면 뭐 어떤 분은 또 정당방위라고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허.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점점 떨어뜨리고 앞으로 해롭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위기감을 느꼈죠. 그러니까 문빠의 존재가 문 대통령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문바들의 극성 때문에 질려서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아하. 특히 이제 민주당 경선 때가 이제 그때도 그랬었는데요. 예. 뭐 사실 뭐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고 존경할 만한 분들인데 예. 문바들이 그들마저 적폐로 몰면서 욕을 막 해대했어요. 네. 그때 이제 그분들 지지자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 진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돼도 안 찍겠다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안 찍진 않았겠지만 예. 다른 후보 지지자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것이 너무 당연시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네. 네. 더 놀라웠던 건 이거예요. 네이버 같은 그런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 조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검색어 조작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어떤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리한 기사가 나잖아요. 예. 그러면
해당 사이트 URL을 딱 링크를 하고 예. 자 1위로 가서 댓글 조작하자고 얘기를 하면 또 우르르 몰려가서 조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일부 문바가 이렇게 말해요. 야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게 국정원하고 다를 게 뭐 있냐 그랬더니 예.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쪽 보수도 이걸 하는데 우리라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뭐 있냐. 예. 이런 식으로 정당화를 하는 거 보고 너무 막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얘네들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문바의 문제점을 이제 통탄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 이제 제가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 만나서 이제 문바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예. 그분은 저보다 더 문바를 걱정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선생님 그러면 글이라도 한번 쓰시죠 그랬더니 무섭대요. 무섭다. 네. 그래서 이 글은 내가 써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언론, 학자, 정치인들마저 문바가 무서워 눈치를 보는 판국이니 문바야말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글을 그래서 쓰신 거로군요. 네, 맞습니다. 왜들 그렇게 무서워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언론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단 뭐 자기 구독 부수가 떨어질까 봐 문바와의 싸움을 피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교수들 같은 분들 중에서는 의외로 멘탈이 되게 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 사소한 비판에도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예. 멘탈이 정말 강해요. 그래서 제가 쓰는 거죠. 네, 네. 이처럼 그 아주 독특한 색깔로 지나치다고 지금 표현하신 강한 충성도를 갖게 된 그런 이유나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갑자기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예전에 이제 돌아가시고 뭐 그랬던 것들이 다 이제 기자 때문이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이제 정설처럼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못 지켰으니까 문 대통령이라도 지키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갑자기 이제 그 기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지. 좀 이해하기 힘든 멘탈인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했는데 잘 이해를 끝내 못했어요. 예, 예. 지금 그 글을 쓰시고 나서 댓글이 또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네. 서민 교수 기생충만 보더니 기생충 같아졌구나 뭐 예컨대 이런 식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댓글에 대해서는? 그 댓글이 뭐 제가 쓴 글의 논지를 반박하는 거는 별로 없고요. 주로 이제 인신 공격 같은 거에 머무르고 있다는 게 제가 옳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참고로 그런 댓글을 되게 좋아하고요. 뭐 저 욕하고 외모 욕하고 기생충 욕하고 이러는 걸 되게 좋아해서 댓글을 다 일일이 달아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예. 너무 많이 달려서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멘탈이 강하다고 하시는 거로군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예. 중국에서의 그 기자 폭행 관련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조금 정확한 사실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주장을 폈다가 뭐 혹시 이게 뭐 정당방위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가 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우리 서민 교수께서는 그런 조기숙 교수의 주장에도 동조하는 문바들이 너무 많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조기숙 교수는 서민 교수의 글에 대해서 법률가하고 상담해 보니까 문바가 정신병자라고 하는 주장도 명예훼손이다라고도 지금 반박하고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일단 학자가 뭐 이렇게 이 정도 비판에 뭐 고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자신의 비판은 늘 정당하고 뭐 자신에게 가해지는 비판은 뭐 항상 문제가 뭐 고소 아니야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를 아무리 욕해도 저는 고소 같은 거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고 사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좀 기절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뭐 별다른 대응은 안 하실 거고요? 저는 전혀 대응을 안 할 거고요. 제가 이제 SNS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대응할 만한 방법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앞으로도 도가 지나치다 싶은 그런 문바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하는 글을 쓰시겠다 이 말씀인 거죠? 네, 한 번 쓰니까 이제 한 번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댓글 몇백 개를 분석하면서 이들의 이제 삶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 그 분석 글을 한 다음 주 정도에 올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저희도 한번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국대학교 서민 교수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일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일본에서 만난다고요? 예,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도훈 우리 한반도 교섭본부장이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왕주 국장하고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네. 두 사람 다 이제 육자회담 수석 대표예요. 예. 외교부 설명은 이번 협의는 지난 19일 열었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후속 협의다. 양측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북핵 관련 상황 평가를 공유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강경화 외교장관이 일본에 갔다 온 거죠? 그렇죠. 강 장관이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하고 19일날 도쿄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예. 중국 갔다 와서 거의 바로 간 셈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아베 일본 총리하고 면담도 했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문 대통령 취임 후에 미국, 러시아, 중국까지 방문했는데 일본을 안 갔잖아요. 아직 안 갔죠. 예, 우리가 과거에는 미일 중러 이런 식이다가 미중일러 이렇게까지는 됐는데 네. 러시아보다 뒤에 간 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국에 가서 과거사 이야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소원한 셈인데 강 장관 방문은 그런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평창 올림픽에 아베 총리 참석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뭐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이미 나왔죠? 오늘 아사히 신문이 조금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에서 조금 진보적인 신문이잖아요. 우리 측이 이제 아베 총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타진했는데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공식적으로 못 간다까지는 아니고 지금 분위기도 어렵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지금 분위기로서는 어렵다? 예. 지금 분위기라는 게 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양국이 아무도 공식적으로 그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 위안부 합의 예,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죠. 예. 아사히 신문 보도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거죠. 예. 일본은 기존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죠. 일본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니라는 거고. 그런데 이게 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했는데 취임 이후에 정부가 명확하게 말한 적은 없어요, 실은. 예. 근데 그 양국 간 정부 간 합의 과정에 대해서 뭐 조사하는 태스크포스 팀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태스크포스입니다. 그렇죠. 보고서가 27일 날 발표가 돼요. 예. 근데 이 TF가 외교부 관료하고 민간 전문가가 같이 구성을 한 건데 이제 아마도 지금 이제 조금 흘러나온 이야기에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국 정부끼리만 한 거 아니냐. 그렇죠. 피해 할머니들이 배제된 절차와 내용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지적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예. 우리 정부의 지금 분위기는 그 TF하고 정부 입장을 좀 분리하는 기류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TF를 만든 게 정부인데. 그렇죠. 근데 자기들이 이게 만든 TF에 조금 고육책인데 예. 이게 TF 보고서는 보고서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채택해야지 뭐 합의, 파기, 수정 이런 흐름으로 가겠죠. 예. 근데 이제 보고서 발표하고 그 수용하는 거 사이에 좀 시간을 둘 것 같아요. 시간을 둔다. 평창 올림픽 정도까지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과의 관계, 북핵 대비 공조 등을 감안한 건데 예컨대 그 두 가지 보수 정권 때 이루어졌던 합의 중에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그 위안부 합의하고 한일 군사 정부 보호 협정이라고 예, 예. 지소미아. 그렇죠. 이것도 이제 지금 여당이 야당 때는 폐기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예.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평창 올림픽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지금 위안부 합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보고 있다 이건가요? 그 관측이 그런 거죠. 아하.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안 간다라고 말해놓으면은 그게 또 이제 딱 끊는 거고 간다라고 하면은 뭐 이것 때문에 간다고 했다가 못 간다고 한다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그런 기류인 것이고 또 하나 변수가 사실 한일 위안부 협정이 만들어진 데는 미국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물밑 압력이 크게 작용을 했었거든요. 빨리 한일 간의 관계 개선해라라고 그렇죠. 압력을 계속 넣었죠. 예, 북핵 문제에 대비도 해야 되고. 예.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것보다 더 하죠. 더 하겠죠. 아베 총리랑 워낙에 가까운 사이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입장은 미국, 중국, 일본하고 다 관계를 우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기존 위안부 합의에 대해 가지고 국내 비판 여론이 매우 높다. 지금 여권이 앞장섰었다. 그렇죠. 거기다 또 하나 변수가 문 대통령은 이번 평창 올림픽을 그냥 올림픽 잘 치는 거를 넘어가가지고 뭔가 한반도의 평화의 모멘텀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한테 가서도
와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근데 중국도 확답은 안 했어요. 예. 중국은 보겠다는 거죠. 예. 일본도 지금은 우리 부정적인데 좀 지켜볼게. 예. 이런 기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신의 폭이 좀 극도로 좁은 면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시간만 끌어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문 대통령이나 지금 외교부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위안부 할머니하고 스킨십을 많이 쌓아놓고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는 좀 이제 양해를 해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예. 하지만 이게 어떤 이제 계속 길어질 수는 없는 것인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평창 올림픽 때까지는 이대로 가지 않을까 그런 네. 느낌이 듭니다. 사실상 한일 간 그 위안부 정부 간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그 정부 간 합의는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상은.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 볼 때는 합의했는데 한국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과거 그 재단 만들어서 돈 주고 하던 거를 문재인 정부가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일단 동결시켜 놓고 있는 거죠. 네. 그게 평창 올림픽의 복합적인 다차원 방정식이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모두가 드립니다. CBS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고인에 대한 돈 없는 조롱입니다. 사흘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샤이니 멤버 종현의 발인이 오늘 오전 치러졌는데요. 많은 동료 연예인들과 팬들이 슬퍼하면서 그를 추도하는 와중에 그의 죽음을 조롱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남성 혐오를 주장하는 커뮤니티 워마드에는 연탄의 요정, 유서 라임도 맞춤이다. 중2병의 관종이라는 등 고인에겐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이 워마드는 배우 고 김주혁 씨가 숨졌을 때도 전복 요정이라느니 한남 충잘 죽었다는 등 이런 발언을 해서 대중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이런 네티즌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야 된다니까요. 좀 몇 번 얘기하지만 샤이니 한류 열풍의 주역이었었는데 해외 반응은 어때요? 네, 이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선 팬들이 직접 조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한 여성 팬은 종현의 비보를 접한 직후 자살 기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돼 치료를 받고 지금은 의식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종현의 죽음에 식음을 전폐하고 오열하면서 탈진에 쓰러진 팬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참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다음 뉴스는? 네, 장애인 등록증을 가짜로 만들어서 장애인 특별 전형에 합격한 대입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아하. 교육부는 오늘 관련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부정 입학이 확인된 대학은 현재까지 2곳, 부정 합격생은 4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늘부터 4년제 대학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예, 이게 장애인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공문서를 위조한 건데요. 예. 대학은 수험생이 제출한 입시 관련 공문서를 당연히 진짜라고 믿고 판단하지 이 진위를 해당 기관에 연락해서 2중, 3중으로 일일이 파악하진 않거든요. 예. 또 장애인 특별 전형은 일반 전형보다 경쟁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정원 외 선발 인원으로 따로 뽑는 데다가 대부분 또 미달이기 때문에 합격이 월등히 쉬운 거죠. 네. 이런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좀 전수조사 결과 지켜봐야 되겠고. 다음 뉴스요? 네,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에 사실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요? 예, 현재 시간으로 어제 애플이 이를 실토하면서 아이폰 마니아층이 두터운 우리 네티즌들의 관심도 뜨거운데요. 이 애플은 성능을 낮춘 이유에 대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서 성능을 제한한다? 뭔 말이에요? 네, 이게 아이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잔량이 얼마 없거나 추운 곳에 있으면 배터리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느닷없이 단말기가 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애플은 이렇게 갑자기 폰이 꺼지는 것보단 성능을 낮추는 게 이용자에겐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한다는 거죠. 아하. 이에 네티즌들은 성능 떨어뜨려서 새 폰 사라는 상술이다. 느려지는 혁신이군. 고객을 위한다면서 10년 만에야 실토하네. 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찾아뵙는 코너입니다.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정치토크 시간이에요.
오늘은 임종석 비서실장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관한 야당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 속보가 또 계속 나오는데 이 문제 좀 토론해 보고요. 한미 합동 군사훈련 평창 올림픽 패럴림픽 기간에 좀 연기해보자라고 하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도 토론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용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구미시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두 분 인사 좀 나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박용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백승주 의원께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임종석 실장의 그 아랍에미리트 방문 계속 자유한국당은 문제 제기하고 계신데 핵심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난 10일에 임종석 실장을 특사로 중동에 아랍에미리트 보낸다는 이후에 연기가 그때부터 좀 났죠. 예. 지금 대형 산불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야당에서 의문을 제기한 것은 방문 목적이 무엇이냐의 문제죠. 예. 그 초기에 그 방문 계획을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두 곳의 군부대를 입문하고 또 두 곳의 그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12일 사이에 우리 당으로 속속 들어오는 정보들이 아랍과 또 서울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들은 방문 목적이 애초에 설명했던 군사기지 방문 또 우리 장병 위로 이런 차원을 넘었던 대형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방문 시기가 15일부터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역사적인 중국 방문 앞두고 있었는데 비서실장의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하고 또 그 방문 수행 인원을 당시에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그 서동구 국정원 1차장은 이 우리 원전 계약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예. 1차장 또 국방부 1차관이 수행했고 그 청와대에서 공개하지 않은 사이드에서 아는 측에서 그런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또 이런 저런 의혹들이 이거는 뭐 우리 야당이 제기했다기보다는 정부 스스로 만든 예. 그런 의혹들이 지금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정보들이 속속 우리 야당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너무 의혹이 많다. 박용진 의원 답해 보시죠. 그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나 장제원 대변인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뒤를 캐다가 왕실 자금까지 건드려서 국교 단절에 협박 이런 뭐 위협이 있었다. 예. 그래서 가서 머리를 조아렸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정쟁용 단어고요. 정상적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이른바 그 범죄 비리 혐의에 대한 그 수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신 모양이죠. 뭐 저희는 들은 바가 없으니까 자유한국당이 주장대로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런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뭐 예를 들면 수사기관이 했겠죠.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기관이 우리 법에 따라서 우리 어떤 뭐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예. 외교적인 문제를 가져왔다고 치자고요. 예.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큰소리 칠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걸 정쟁으로 만들 일인가요? 당연히 우리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이거는 확인을 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두고서 정쟁을 일삼는 걸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왜 자유한국당이 이걸 가지고 큰소리를 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예. 뭐가 도대체 국익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원전 문제 때문에 불만이 있어 우리 정부의 그 탈원전에 대한 불만과 우려, 불안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런다면 오히려 우리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든 또 외교 안보의 문제를 위해서든 제1야당이 그 문제를 도와주셔야지. 아니 무슨 외교적인 그 상황에 있는 얘기를 다 꺼내서 밝히라고 얘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예. 정쟁을 소재로 삼으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고 하는 거였다면 그 장사에는 성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온갖 방송에서 온갖 언론에서 지금 이 문제를 다 다루고 있으니까 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아주 재미있고 좋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의혹들이 많이 맞다 하더라도 국익을 훼손하고 외교관계에 큰 전례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왜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자, 알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가지고서 그 정쟁의
그 소재로 삼고. 자, 그건 좀 별개 문제니까요. 네. 네. 백승주 의원 그러신다고 그러면 바로 좀 받아보시죠. 우리 야당에서는 국가 이익을 고려해서 야당으로 입수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정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위원회도 열었고요. 분명히 중요한 것은 지금 매우 급하게 특사가 임명되고 특사 외교가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아랍에미레이트와 대한민국 사이의 외교적 커다란 위기, 크라이시스, 급박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가 어떤 연유로 발생했느냐에 대한 정부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짐작컨대 이 위기는 역대 지난 정부, 직전 정부가 아랍에미레이트와 대형 그 원전 계약을 하고 이게 이제 학술적 용어로는 절충 교육이라 합니다만 그 대형 상업적인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정치 군사적 또 여러 가지 협력에 대한 이면 계약이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런 계약 이행에 대한 불안감이 그 이행을 안 할 수 있다는 또 이행에 대한 불안감이 UAE 정부에서 형성되었고 이것이 극단적으로 국교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외교 관계에 심각한 위기가 처해지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사를 보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어느 수준에서는 설명을 제대로 했는데 자꾸 방문 목적이 바뀌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방문 목적을 바꾸다 오늘 와서는 박근혜 정부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수습하러 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예. 제가 2014년도에 직접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국방차관회담을 했습니다. 또 2016년도에 아랍에미레이트와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권에 대해서 거의 엄청난 계약을 해요. 예. 494억 달러, 54조에 따른 이쪽 계약을 박근혜 정부와 아랍에미레이트 정부가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게 책임을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이거는 좀 구도덕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박용진 의원. 네. 국민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솔직하게 밝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보시죠. 어차피 국회가 열리고요. 국회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면 그 청와대를 책임지고 있는 비서실장이 출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할 일이죠. 그러면 우리 여당도 따져볼 것도 있고 확인해 볼 거 있고 그러니까 같이 하면 됩니다. 예. 국회는요. 여야가 있기 이전에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출석 요구서도 안 보냈어요. 그리고 그 급하고 이 나라에 큰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계시지만 예. 바로 일주일 전까지 그 야당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를 하셨던 지금 현직 운영위원장님, 국회 운영위원장님인 정우택 의원은 바로 그 전날 해외로 나가버리셨어요. 이 중요한 문제를 놔두고. 예. 그래서 그분의 사인도 없는 운영위 소집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절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에 합의해서 모든 상임위가 열리지 않나요? 그런데 다른 모든 상임위는 12월 임시국회 열어놓고 모든 상임위는 자유한국당이 거부해서 다 파행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예. 왜 유독 합의되지도 않고 출석 요구서도 보내지도 않고 운영위원장도 이 급박하다고 하시는 상황에 해외로 나가버린 이 시점에 그걸 굳이 하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게 왜 이 중요한 국익의 문제, 외교의 문제를 왜 정쟁의 소재로 쓰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 저희랑 협의하세요. 그러면 여야가 함께 소집해서요. 궁금해하시다고 하는 거 혹시나 그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 있다고 같이 따지시면 되죠. 좋습니다. 왜 그거를 자유한국당 혼자서 그렇게 정쟁을 만들고 외교적 결례를 만들고 국익이 훼손되는 일을 자꾸 하시냐고요. 자, 백승주 의원께서는 이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쟁 아니냐, 요 지적에 대해서만 한 말씀 해보시죠. 예, 이게 이미 언론에 보도돼 갖고 더 이상 비밀도 아니죠. 중동 국가를 가는 그 사실이. 그런 사원에서 정쟁으로 이 문제가 자꾸 변질되어서 국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집권 여당의 책임입니다. 아하.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간사간의 합의에 따라서 통상적인 것과 다르지만 적법하게 개최되면은 그 회의에 휴가 낸 상태에 있더라도 오히려 출석을 해서 국가 이익을 대해서 생각을 공유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좀 도와달라. 설명하는 게 저는 도의라고 생각하지. 그 운영위에 열리는 걸 빨리 알면서 임시회기 중에 휴가를 내는 것도 국민들은 아니 뭘 자꾸 국회에 가서 밝히기 싫어서 휴가 내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의심을 막는 것도 여당의 책임이고 정부의 책임입니다. 박용진 의원께는 백성주 의원이 지적하신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그냥 여쭤볼게요. 어제 오늘 사이에 일부 언론들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라고 하면서 또 새로운 기사들을 쭉 써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청와대도 맨 처음에는 군부대 위문 뭐 격려 차원이다라고만 했다가 그것보다는 조금 범위가 넓다는 걸 자꾸 이렇게 인정하면서 설명하는 모양새인데 애초에 그런 걸 좀 설명하고 갈 수는 없었던 건가요? 저는 뭐 청와대가 이게 중대한 뭐 자유한국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중대한 외교적 사항이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그것을 정상 간의 어떤 회담 내용에 대해서 다 공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수위와 범위를 어디까지 서로 공개하고 할지에 대해서도 역시 상대가 있는 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옳았구나 걸렸구나 뭐 이러면서 이 일을 그냥 정쟁의 한복판으로 바로 집어던져 버렸잖아요. 저는 이게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이 열어서 정상적으로 열어서 같이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요 주제는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고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동안에는 좀 연기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역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백성주 의원? 저는 안보 전문가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우리 당의 입장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이 한미합동 군사훈련 연기를 하고 안 하고가 북한 참여에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북한이 자기들이 이익이 되면 올 테지만은 뭐 우리가 이렇게 제안한다 해서 뭐 오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뭐 우리 훈련 시기를 좀 조정해서 국가 형사에 도움을 주겠다는 이유 자체는 뭐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미 공동의 군사훈련은 대개 한 6개월 전, 1년 전에 준비됩니다. 그렇죠. 준비되기 때문에 그 훈련 주관 부서가 우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연합사 사령관하고 뭐 이론에서 이제 훈련 일정을 짜기 때문에 이 변경에 대해서는 합참과 국방부가 좀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서 의논을 좀 해서 한국과 미국이 같이 발표를 했더라면 더 안 좋았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제안했고 미국이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권 행사했다. 이런 모양새보다는 국민 단계도 고려하면서 같이 의논해서 같이 발표해서 같은 효과를 거뒀더라면 또 일부 사람이 걱정하는 한미 갈등 이런 쪽에 걱정을 거둘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아쉽다는 반응 박용진 의원 말씀해 보시죠. 다른 거 다 빼고요.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온 국민이 바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대통령이 준비한 어떤 그 제안을 한 거라고 봅니다. 이것을 무슨 안보 위기에 대한 무능의 문제라든지 혹은 무감함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백성주 의원은 그런 우려는 안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이것도 무슨 여야 간에 무슨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바라고 전 세계가 바라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이번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안한 선조치에 대해서 한미 간에 다른 이견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면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 정권 잡고 나서 지금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발을 계속해왔던 북한의 김정은이 이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새로운 태도를 좀 보여주기를 바라긴 하는데 그거 믿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요. 어쨌든 우리 정부가 국면을 주도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으로 평가합니다. 그 국면을 주도해 나가려는 노력이라는 대목에 대해서 백성주 의원이 오히려 이건 한미 양국 군사당국이 잘 협의해서 공동 발표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박용진 의원한테 질문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백성주 의원의 그 우려, 한미 양국이 공동 발표가 더 나았던 거 아니냐라는 그 아쉬움에 대해서만 한 말씀 짧게 해보시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청와대가 보기에는 일정하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 일정한 뭐 우호적인 호의적인 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예. 발표할 수 있었다고 좀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틸러슨 그 국무장관이 그와 관련해서 난 잘 모르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한 게 또 혹시 뭐 엇박자 아니냐라고 하는데 예. 뭐 저희가 알기로는 주무장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아마 뭐 한미 간의 동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 며칠 전에 이제 국방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도 장관에게 질문을 드렸더니 절대 그런 걸 검토하지 않았다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또 국방부 당국에다가 이 논의되고 있느냐 물으니까 전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국방부와 청와대가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국방부와 청와대가 발표할 때까지 안 알렸으면 뭐 그런 데도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기관 간에. 그러나 만약에 이 문제를 국방부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방부가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결정이 안보실에서 이루어졌다면 그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잠깐만요. 백성주 의원,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미국하고 사전 협의 전혀 없이 덜컥 제안하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린 것은 며칠 전에 국방위원회에서 동료의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동료인데 우리 국방부 장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에게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라고 물으니까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럼 며칠 전에는 대통령의 제안이 있기 전이니까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충분히 이 문제가 우리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소통되었기를 바라고 안 되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사전 협의는 있었으리라 서로 짐작들 하시는 것 같은데 공동 발표 형식이 좋았는지 대통령의 제안 형식이 좋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두 분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리 들어보기 전에 제천에서 뭐 스포츠 센터에 큰 불이 나서 사상자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에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8층짜리 스포츠시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 1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16명. 그렇습니다. 이 불은 지하 주차장에서 세워진 차량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8층 건물 전체로 번졌고 2층 목욕탕에 갇혀있던 여성 50살 김모 씨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됐고요. 목욕탕에 갇혔던 나머지 15명도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기를 흡입한 부상자 18명은 구조돼서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 건물 내 시설에 헬스장, 목욕탕, 레스토랑 등의 다중 이용 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상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큰 불길은 지금 소방당국이 잡았다고 하고 건물 내부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건물 안에 유독가스가 있고 진입에 어려움이 많아서 또 갇혀있는 인원의 정확한 파악도 쉽지 않다는 이런 하소연들이 나오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하게 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화재 진압하고 구조를 해서 인명피해 최소화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긴급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천 사고 현장으로 급히 이동을 해서 현장에서 사고 수습 등을 좀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쪼록 사상자 좀 더 안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모두들 불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요. 이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목소리를 포함해서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들께 심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해당 사무장이랑 승무원한테 직접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직접 사과 못 받으셨어요? 그렇죠.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인정조차도 하지 않고. 해당 사무장이 당시 기내에서 심한 욕설과 그리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모르는 일입니다. 전 처음 듣는 일입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제 팀장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일반 승무원으로 일하게 됐는데 세상 빼기가 아니냐. 이것은 확실히 항로 변경이 맞습니다. 무죄 그 판결이 된다면 이 항로 변경죄가 그럼 이 다음에 우리나라 비행기를 타는 어떠한 세력도 항공법에 위반이 안 되니 내가 한 행동은 정당하다, 우리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면 그게 맞는 게 되는 건지.
네,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짧게 쭉 들어봤는데 방금 그 항로 변경 부분에 대해서 박창진 사무장의 목소리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는 그걸 무죄로 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적으로 비행기의 항로를 변경했느냐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이었는데 다수 의견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은 항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이고 이게 이제 2심 판단이었는데 그대로 유지가 된 것입니다. 네. 다만 박보영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의 경우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지상을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뭐 항로만을 따로 떼어내는 것은 또 불가능하니 지상, 공중, 불문 모두 항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소수 의견을 또 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강요 등의 혐의만 인정이 돼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이 된 것이죠. 항로 변경은 무죄 다수설로. 그렇습니다. 예. 그 박창진 사무장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400일 넘게 휴직하다가 회사에 복귀한 상황인데 사건 당시에는 사무장을 맡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그리고 또 팀장 직급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 이제 일반 승무원으로 복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자격 시험도 다시 봐야 된다. 사측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 시험을 봤는데 사내 영어 방송 시험에서 지금 5차례나 고배를 마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승객 대응을 하고 있고 1에서 3년차 신입 승무원들이 배치되는 좌석, 화장실 청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회사의 부당 노동 행위 등에 대해서 법적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뭐 판결은 그렇다 쳐도 이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만 좀 억울한 일이 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뉴스요. 오늘 국민의당 당무위원회에서 모든 당원을 대상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안이 의결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민의당은 오늘 27일부터 30일까지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결과는 31일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결과죠? 그렇습니다. 이 당무위 제적 75명 중에 59명이 참가를 했는데 이 중에서도 통합에 반대하는 당무위원 11명은 전 당원 투표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을 한 것이거든요. 통합에 반대하는 당무위원 일부가 당원 당규상에 총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 찬성 확보 규정이 있는데 이걸 준용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전당원 투표가 정족수가 사실상 없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정당성 있는 투표냐 이 논란이 좀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통합 반대파들은 조직적으로 투표 보이콧을 진행하겠다거나 전당원 투표 진행에 대한 어떤 법적 대응,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어떤 조항의 어떤 위배되는 문제 등등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왜 국민의당 쪽에서 문 대통령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1심 선고가 났죠? 오늘 법원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는 징역 8개월, 당원인 이유미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공명선거 추진단에 당시에 속해 있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는 벌금형을 받았고요. 조작된 제보 근거를 만드는 데 조력한 이유미 씨 남동생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받았거든요. 재판부는 이유미 씨가 제보 조작을 주도했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하고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들이 이 진위 확인 없이 미필적 고의를 갖고 의혹 제기를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검찰과 피고인들 양쪽 모두 항소한다고 하니까 2심 결과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오늘 오전 8시 넘어서 최전방 중서부 전선 우리군 GP 전방으로 북한군 초급 병사 한 명이 귀순을 해왔습니다. 이 병사는 19살가량의 남성으로 입대 2년차 신병이라고 하고요. AK 소총을 휴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북한군은 이 병사의 귀순 직후에 여러 명의 수색조를 비무장지대에 투입을 했는데 우리군은 경고방송을 하고 기관총 20발을 경고 사격을 또 했다고 합니다. 예. 북한군은 이 경고 사격에 맞대응해서 몇 발의 이제 총을 쐈다고 하는데 우리 측 피탄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고 또 별다른 피해 상황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북한군의 귀순이 계속 이어지는 배경이 뭘까요? 올해 들어 4명 이렇게 북한군 귀순자가 발생한 상황인데 전체 탈북자 수는 줄어드는 상황인데도 군 탈북자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 배경이 뭐냐 이런 궁금증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넘어온 귀순자들이 대개는 최전방 근무자인데 엄격한 정신교육을 받았을 텐데도 귀순을 결심한 배경 뭔가 이제 특이한 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요. 이 군 관계자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의 뭔가 심리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북한군 내에 만연된 구타와 질책 등의 어떤 가혹행위, 병영 악습 이런 것도 귀순 동기가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난달 13일에 JSA 통해서 귀순한 북한 군인도 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청취해 왔던 것으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상관의 구타나 질책 등을 견딜 수가 없었다 이런 증언을 했다고도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북한 주민들도 어선 타고 어제 귀순했다는 소식도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경에
해경의 해군의 해상 초계기가 독도 동북쪽 약 100km 지점에서 이 선박을 발견했는데 해군 함정이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북한 주민 2명이 무동력선을 타고 있었고 이 귀순 의사를 밝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경에 인계가 된 상황인데 이 2명 모두 남성이고 해경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관계기관에 또 인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 참석해서 노사정 대타협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내년에 사회적 대화 체제를 완전히 정상화해서 국민에게 더 큰 희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으로 내년에 다룰 핵심 문제 중 하나가 노동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대화 체제라는 것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라면서 전국 단위의 사회적 대화는 물론 산업, 업종, 지역 단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산별교섭을 제도화하겠다 이런 노력도 하겠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노동계도 뭐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노사정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자 이런 쪽부터 산별교섭 제도화를 통한 노조 조직력 강화가 우선이다라는 쪽까지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이 모든 노동계의 주장도 다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노동계를 제대로 된 국정 파트너로 간주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건데 재계가 좀 불만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달 초에 예정된 대한상공회의소의 2018년 신년 인사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또 관련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행사는 매년 초 개최하는 이 재계의 최대 행사라고 합니다. 근데 거의 매년 대통령이 참석을 해왔고 올해 초에는 이제 탄핵이 돼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참석을 했었는데 예. 특히 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첫 행사는 대개 대통령이 참석을 해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은 좀 이례적이다라는 게 재계의 시각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신에 내년 초에 각계 부문의 대표자들을 초대해서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는데 여기 재계 대표자들을 참석토록 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절반 정도입니다. 대도시로 가면 70%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 가치 있는 아파트 만들기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네요. 아파트 단지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 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정헌목 교수인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정 교수님도 아파트에 사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예. 한 번도 안 살아보셨어요? 그게 아예 안 살았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제가 부모님께 듣기로 1살인가 2살인가에 6개월 정도 살았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없죠, 당연히. 그럼 어린 시절부터 어디서 사셨어요? 주로 이제 뭐 저층 주거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연립주택에 이제 1층 혹은 이런 데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요. 인류학자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니까 현장 연구, 필드 리서치를 통해서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을 일일이 면담도 하고 관찰도 하고 이러면서 펴낸 연구서더라고요. 네. 근데 본인이 직접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서 그걸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왜 이런 연구를 하자고 생각하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사실은 인류학자로서 원래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현대 한국 사회의 도시 주거 그리고 지역 공동체 이런 문제들입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아파트라는 공간이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한국의 어떤 주거 양식으로서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아파트잖아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로 해서 인류학에서 주로 많이 하는 작업이 사실은 타자에 대한 연구예요. 그러니까 네. 타문화 그리고 다른 문화, 다른 사회에 대한 연구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사회에서 같이 살지만 같은 한국인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여전히 아파트 단지라는 공간은 타자로서 다가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특징을 잘 보여주면서도 인류학의 연구 방법을 연구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그래서 도대체 뭡니까?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보통 이제 아파트에 산다라고 했을 때 아파트를 우리는 공동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거는 아파트는 이제 굉장히 파편화된 공간이고 예. 개인주의적이고 서로 간에 잘 모르고 그런데 심지어 바로 앞집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제가 책에서도 쓴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들 만났을 때 인사해야 된다라는 게 오히려 인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오히려 이제 규칙이죠. 사실은 인사해야 되는데 그렇죠. 안 하죠 지금. 예. 오히려 인사하면은 굉장히 쭈뻑거리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뭐한테 뭔데 이러는 거지? 나한테 팔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공간이 바로 아파트일 텐데요. 공동체는 아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공동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현재 한국에서 60% 이상, 70%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그러면 이 아파트
아파트라는 공간 자체가 함께 사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지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세대 뭐 하나의 단지 안에는 수백 세대, 작게는 수백 세대에서부터 많게는 몇천 세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공동의 관심사를 갖게 되고 공동의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넓은 의미에서의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전통적 의미의 공동체는 아니지만 새로운 의미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아파트 단지가 뭐 아파트는 공동체다 이렇게까지 제가 주장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게다가 요즘은 아파트 단지가 외부에서 못 들어가게 막아놓잖아요. 맞습니다. 그 안에 공원도 뭐 학교도 다 짓고. 그렇죠. 완전히 자기들만의 성 같은 걸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공동체는 아니다. 전통적 의미의. 전통적인 의미에서 참 희한하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 책에도 직접 쓰셨던데 아파트는 가장 인기 있는 주거 형태인 동시에 가장 미움받는 주거 형태이다. 보니까 어떤 점이 인기 있고 어떤 점이 미움받는 겁니까? 주변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사람들이 살고 싶은 주거 형태 그러면은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1위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파트의 가격을 보면 사실 알 수 있는 거죠. 비싸잖아요. 그렇죠. 뭐 평당 요즘은 뭐 거의 뭐 2천, 3천이니까 엄청 오르지 않았습니까? 강남은 5천까지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뭐 엄청난 가격으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가격 자체가 인기를 보여주는 거는 뭐 지당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왜 인기 있냐고요? 일단은 좀 아파트 역사라는 측면에서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아파트 단지라는 곳은 인기 있는 주거 단지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건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작업을 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한국에서 아파트 단지가 최초로 들어선 게 1962년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초창기죠, 말 그대로. 어디였어요? 지금 마포 삼성 아파트가 위치한 자리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마포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건물 하나짜리 혹은 두 개짜리 아파트들은 있었는데 단지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최초였어요. 62년도에. 근데 62년도에 최초의 한국에서 최초의 아파트 단지가 지어졌을 때부터 사실은 아파트는 중산층을 위한 공간으로 기획이 되었고 설계가 되었고 그리고 당시 이제 정치 권력의 입장에서도 이 아파트를 어떤 근대적인 주거 모델의 전파를 위한 천병 정도로 생각을 해서 그 이후에 작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70년대 강남 개발이라든가 이후에 뭐 80년대 목동 뭐 그리고 강북 그리고 90년대 초로 오게 되면은 이른바 신도시들, 분당 등등 일기 신도시들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아파트 단지들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라는 공간에 당시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의 과실들이 주거의 측면에서는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 주거 환경 자체가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아파트에 더 살기를 선망하게 되고 또 플러스로 아파트에 산다라는 거는 결국에 사회적인 차별화 장치로서 작용하는 측면도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에 산다, 뭐 예를들면 압구정 현대에 산다, 그렇죠. 뭐 반포 주공에 산다. 최근에는 뭐 이제 타워 팰리스라든가 뭐 아니면 반포나 이쪽에 뭐 자이, 레미안 이런 단지들에 산다라는 거는 어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에 도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연립주택 단지나 이런 데보다는 확실히 주거 환경이 좋아졌고 아파트 단지들이 그러다 보니 값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신분을 상징하는 게 되고 그래서 인기 있다 이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움받는 이유는 뭐예요, 아파트가? 보통은 우리가 주거단지 어떤 주거 형태에 대해서 미워하진 않죠. 비판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이제 주거 공간에 대한 사회적 담론들 그리고 학술적인 담론들을 찾아보면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건축가들은 많이 비판합니다. 맞습니다. 도시 설계하시는 분들 많이 비판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리고 사실은 그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뭐 사실 책에서도 그 얘기를 쓰긴 썼지만 제가 아파트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 계기 자체가 아파트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시작은 했었어요. 그 비판하는 입장들을 보게 되면은 아파트 단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의 주범이고 그리고 주변의 도시 공간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어떤 자폐적인 공간, 그런 차별적인 공간 이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주범으로서 이야기들이 많이 되어왔죠. 네. 실제로 이 책의 연구 대상은 신도시 지역에 있는 한 10,000세대 가까운 아파트 단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0,000세대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기 이제 직접 주민들도 만나고 뭐 현장을 지켜보시고 하면서 이제 이 연구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단지 안에 사는 그 주민들의 입에서 좀 아까 말한 인기 있는 이유와 미움받는 이유가 다 드러나던가요? 사실은 미움받는 이유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대해서 굳이 안 좋은 이야기를 연구자 앞에서 할 이유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아마도 그게 어찌 보면은 이제 인류학자로서 인류학적 접근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요 거리를 두고 혹은 뭐 담론의 차원에서 뭐 공간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혹은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쉽고 어느 정도 맞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아파트로서의 아파트가 가진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공간이 문제적이라고 해서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문제적이지는 않거든요. 다른 얘기죠. 그건.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그래요. 그 생생하게 몇 가지 사례를 좀 알려주시면. 제 연구 같은 경우에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물론 제가 그때부터 직접 참여 관찰이라고 불리는 인류학의 연구 방법을 쓴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공사가 2000년대 중반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시기는 아마도 지금 재건축 앞둔 혹은 입주 앞둔 아파트 입주 예정자분들이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 인터넷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뭐 몇만 건 정도의 게시물들, 댓글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살펴보면서 과연 재건축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봤는데, 재밌는 거는 일단 입주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 아파트 단지가 어떤 형태로 완공이 될지 쉽게 머릿속에 그리기 어렵습니다. 조감도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온갖 부정적인 소문들이 나돌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건물 사이에 동간 거리가 좀 좁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좁은 동간 거리 때문에 입주하고 나서 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집값이 내려갈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조경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을 것인지, 혹은 뭐 앞에 아파트 건물 외관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입주 이전부터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단체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 조합이라는 주체가 이제 공사 건설의 주체가 되죠. 뭐 각종 비리도 많이 터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비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다뤘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뭐 재건축 조합 비리에 맞서가지고 일반 조합원들이 다른 조직을 결성하고 그에 대해서 싸우고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이제 입주 전에는 그런 얘기들을 다뤘고요. 입주 이후에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자면은 입주 이후에 사실 사람들이 입주 이전에는 그렇게 활발했던 집단 활동이 입주 이후에는 깨끗하게 사그라듭니다. 이미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 이후에는 어쩔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입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해진, 그리고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여전히 집단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아마 제 책에서 다룬 사례는 아니지만 아마도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제일 익숙하실 만한 사례를 하나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해 전, 한 3년 정도 되었나요? 3,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배우 김부선 씨가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난방비 비리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제 다른 주민들과 시비도 붙고, 그래서 결국 난방열사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떠들썩했죠. 그렇죠. 이슈가 되었죠. 그래서 그 경우를 보면은 결국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그 작든 크든 간에 소수의 일부 주민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장악하고 그 안에서 좀 이제 각종 이제 이권들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 김부선 씨의 사례가 잘 보여준 건데요. 그러면서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무관심하죠. 그렇죠. 뭐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를 한다 그러면 선거율이 뭐 투표율이 10%대 초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요. 뭐 이건 보통 이제 다른 선거들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낮은 투표율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일부 주민들은 그 입주자 대표회의
비리 그리고 관리비 비리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다시 이제 마치 이제 입주 이전에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과 맞섰던 것처럼 네, 입주 이후에는 다른 그런 비리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맞서는 다른 움직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 다룬 사례 중에서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일부 주민들이 자생단체를 만들고 그 자생단체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뭐 그냥 이 아파트 단지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안전이라든가 뭐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그 공동 활동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른 문제들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예. 바로 대표적으로 입주자표의 문제라든가 관리비 문제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입주자표의 회장까지 당선이 되는 성과를 거두게 돼요. 근데 물론 이 자체는 그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적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투표율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렇죠. 대다수의 무관심, 네. 그러나 뭐 소수의 정치화. 네. 그런데 새로운 어떤 이슈가 생겨서 주민들이 관심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면 네. 또 금방 입주자 대표까지도 차지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또 몇몇 아파트 단지는 그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입주자 대표가 돼서 열과 성을 다해서 주민들을 설득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뭐 창문의 위치 같은 거 싹 바꾸는 공사를 맞습니다. 한다든지 예. 전기료를 대폭 낮추도록 대단히 큰 그 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 모범적인 사례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제 책에서도 그런 사례들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책 제목인 가치 있는 아파트 만들기.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제목에서 쓴 가치라는 게 중의적으로 쓴 표현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바라볼 때는 절대적으로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평당 얼마? 그렇죠. 부동산 시장 가격에 대해서만 얘기하죠. 근데 사실 아파트라는 공간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고 그러다 보니 단순히 경제적 가치만으로 환원할 수 없는 여러 사회적인 가치들, 복합적인 가치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그 단지 내에서 그 공용 공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입주대표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사례들이요. 그래서 그런 여러 사례들을 같이 꾸밀 때 있어서 사실은 아파트라는 우리 한국에서 아파트가 밟은 길을 봤을 때 경제적 가치라는 걸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경제적 가치를 시발점으로 해서 추동된 다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 활동들이 사회 전반의 다른 공공성, 공익적인 활동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함께 바라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대다수 무관심은 어쩔 수 없으나 소수라도 더 관심 갖고 참여하자 이건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대다수의 무관심이 옳다고만은 볼 수는 없겠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도 좀 이제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우리 단지 문제에 관심 갖고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다수의 무관심을 좀 일깨워야 된다. 그래야 복합적 가치 있는 아파트를 만들 수 있다. 더 이상 경제적인 가치만으로 평가되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공동의 문제들도 가치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함께하는 가치의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앞으로 무슨 뭐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문화운동 이런 것 좀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정헌목 교수였습니다.